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이론편 3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35번째 시간 민족 실력 양성 운동 들어갑니다. 자, 실력 양성, 실력을 쌓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실력을 쌓고 그 다음에 독립을 하자라는 거죠. 사회 진화론 뭐 됐고요. 예전에는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안 나와요. 자, 일단 경제적인 부분을 좀 봐보자라는 거죠. 민족기업의 설립입니다. 회사령을 철폐했죠. 그래서 신고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사적인 이유로 우리 민족기업들이 생겨나요. 자, 경성방직 주식회사 그리고 평양 메리아스 공장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실예고요. 한계는 뭐예요? 일본 기업의 열세입니다. 물건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몰락하죠. 일본 놈들이 30년대 이후면 니들이 뭐 이따위 걸 만들어 그러면서 이제 없애버리겠지. 그리고 이런 거 만들어 봐야 돈이 안 돼요. 왜? 팔 수가 없어요. 전쟁 상황이라. 그렇죠? 자, 이제 물산장려 운동 들어갑니다. 물산장려 운동. 일본 자본의 한국 진출 확대로 인해서 민족 자본의 위기가 심화되는 경우에 이런 상황인데 민족 자립 경제를 추구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제 물산장려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걸 우리가 쓰자라는 거죠. 일본 거 사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자, 평양에서 제일 먼저 조만식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물산장려회를 만드는데 서울에서 조선물산장려회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그렇죠? 이렇게 우리 손으로 만든 광목 뭐 이렇게 써 있는 거고 조만식 조선물산을 팔고 사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 1920년대 물산장려 운동이고요. 평양에서 먼저 시작돼서 서울로 확대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셔야 돼요. 평양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확대되었다. 만약에 대구에서 시작돼서 서울로 확대됐다라고 하면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 평양에서 시작해서 서울에서 평양 X예요. 그렇죠? 이렇게 조선물산 장려회 조직. 자, 활동 구호는 뭡니까? 내 살림 내 것으로 토산품, 국산품을 이용하자 이런 얘기고 근검, 저축, 생활 개선, 금주, 금연으로서 우리 것을 만들어 쓰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물건이 한계죠. 한계. 우리 물건이 좋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이 사회주의계가 비난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신간회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신간회가 예전에 그 뭡니까 조선 총독부 애들하고 연락을 한단 말이죠. 다시 얘기해서 일본 애들하고 연락을 하는데 이 기업인데 오죽하겠어요. 기업이면 얘들한테 이제 허락받고 뭐 세금 납부한다고 해야 되고 그럼 얘들이 세금 좀 깎아줄까 그러면 술 마셔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그러니 사회주의계가 뭐라고 합니까? 이 부르주아들 돈만 하는 놈들은 역시 돈을 벌면 친일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난 때문에 잘 되진 않습니다. 자,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인데요. 우리 손으로 대학교를 만들자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고등학교 교육, 중고등학교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왜? 식민교육 때문에. 이 조선인이 똑똑해지면 안 되거든.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초등교육만 시키고 실업교육을 시켜요. 총독부가 사립학교 설립을 안 해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밀립대학 기성회인데 밀립대학 기성회를 조직하는데 일단 그 조선 교육회에서 총독부를 찾아가요. 그래서 총독부에 얘기합니다. 야, 우리도 고등교육을 받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고등교육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다라는 거죠. 학교 좀 만들어줘. 특히 대학교. 그러니까 뭐 총독이 그냥 무시하죠. 조선 총독부에서 햇소리하고 있네 하면서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 만든다. 분명히 얘기했다. 마음대로 해라. 그러든가 말든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조선교육회는 나는 이미 얘기했고 자, 우리 민족 학교를 만들자라는 거죠. 그래서 민족대학교, 이른바 밀립대학교를 만들자라는 기성회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금하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에서 모금운동을 전개하는데 실제로 이때 돈을 많이 모금을 해서 대학교를 설립하는 정도가 돼요. 그래서 대학교 설립 부지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 기술자들 모으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돈 있으니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일본 놈들이 아쭈 이것들 봐라. 이렇게 가만 냅두면 대학교 만들겠네. 막아야지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시작하는 게 뭐냐면 경성제대, 경성제국대학을 만듭니다. 그래서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서 야야 니들 이상한 짓 하지 마. 자, 조선 사람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너무한 것 같다. 그래서 니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교를 만들어 줄게. 이른바 경성제대입니다. 경선제대. 그래서 경성제국대학은 왜 만들었어요?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인을 입학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극소수의 한국인만 입학이 허용됩니다. 100명 중에 1명꼴, 뭐 300명 중에 1명꼴 이런 식이에요. 거의 안 뽑죠. 그러면 이 한국인은 누구예요? 친일파 중에 친일파의 자식들이 입학하겠죠. 그러니까 이 경성제국대학은 이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친일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경성제대 출신으로 굉장히 엘리트였어. 친일파란 얘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자, 그리고 농촌 계몽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농촌을 계몽, 농촌을 공부시키자라는 건데 당시에 문맹률이요. 이 문맹자가 급증해요. 왜? 이 봐요. 우리가 지금 대학교를 만든다라는 거죠. 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맹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70%, 80%가 문맹자예요. 그러니까 글자도 몰라. 숫자만 알지. 돈은 알아야 되니까. 글자도 몰라요.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뭐 독립운동, 독립운동을 해도 문서로 이렇게 하는데 글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읽을 것이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죠. 무식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무지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론사를 중심으로 누가 똑똑한 사람들, 학생, 지식인, 문화단체 등이 공부하자라는 계몽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가 직접 농촌으로 뛰어가자. 그래서 농촌을 파고들어서 우리가 가르치자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때쯤 되면 야학 그리고 농촌에 천막 쳐놓고 이렇게 해놓고 칠판 조그만한 거 해놓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가리켰어요. 기역 그러면 이제 거기서 기역 쓰고 니은 막 이렇게 이런 농촌에서 이런 야학 강습소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강의를 했던 것이 농촌 계몽운동입니다. 자, 언론사를 중심으로 했죠. 그래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이렇게 이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급한다. 문자 보급 운동인데 조선일보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표어로 이제 시작했던 것이 문자 보급 운동. 동아일보는요. 부나로드 운동인데 부나로드는 러시아어로 민중 속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중 속으로 파고들어서 우리가 문맹 퇴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문맹자에게 우리글 교육시키고 미신 타파, 구습 제거, 근검 절약, 생활 개선 이런 계몽 운동을 전개를 한다라는 거죠. 한글 원본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우리 한글 교재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뭐라고? 부나로드. 이게 지금 이런 문구가 나오면 언제다? 농촌 계몽운동이다. 그런데 보면 29년부터 34년, 31년부터 34년 농촌 계몽운동이 출제가 되면요. 1930년대 초반으로 푸시면 됩니다. 1920년대 후반, 이게 좀 이렇게 시험 문제는 안 나오고요. 1930년대 초반에 활발하게 전개가 됐던 것이 농촌 계몽 운동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쭈 이것들 봐라. 글자를 알아? 니들 글자를 해서 뭐 독립운동에서 국력을 키워서 우리 칠라고 이런 거 못하게 해야지. 우리 기조가 뭐냐? 조선인의 우민화입니다. 우민화. 멍청할 우자죠. 어리석을 우자에 백성. 백성들을 멍청하게 하는 것이 일본의 목적인데 얘들 똑똑하게 만들어 못하게 방해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총독부가요. 농촌진흥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문맹퇴치운동을 금지하는데 여러분 농촌진흥운동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농촌진흥운동? 운동이니까 무슨 소리야. 농촌을 진흥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농촌진흥운동은 뭐냐면 이제 농민들이
농촌에서 야 니들 할 일 없으니까 공부하고 있지. 농촌을 지능시키게 개발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촌을 개발해요. 그럼 생산량 증대, 기술력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생산량이 막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언제예요? 30년대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어디에 가져가겠다고? 요거를 군수물자, 그렇죠? 군수로 쓰겠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게. 야 니들 할 일 없지? 농촌 지능시켜. 그래서 농촌 지능 농촌 수탈 정책이 농촌 진흥 운동입니다. 그래서 총독부의 진흥 운동, 우리 민족의 농촌 계몽 운동 한자 차이인데 전혀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야학 이런 거 금지하고요. 이제 뭡니까 순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막 다 때려 부시고 니를 주센지니 뭐 이거 공부하고 있어 막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이 이 당시다라는 거죠. 자 이제 페이지 쭉 넘어가서요. 민족문화 수호운동으로 들어갑니다. 문화수호운동으로 한번 봐보자라는 거죠. 민족문화 수호운동 일제 식민교육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일제가 식민교육을 해요. 일제에 순응하는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선은 이제 초등교육만 배우고 일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 열심히 배워. 그래서 일본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이제 교육하려고 하는 건데 조선 교육령이라는 거 만들어요. 그 1차에서 4차 교육령을 제정하는데 이게 우연치 않게 10년, 20년, 30년, 40년으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자료에서 보통 학교 4년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교육령이 발표가 되고 이 시기에 있었던 일은 1, 2, 3, 4, 5에서 토지조사 사업, 산미증식교육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셔야죠. 1차냐, 2차냐, 3차냐, 4차. 3, 4차는 구분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1, 2차만 구분을 하면 돼요. 그래서 1차에서는 일본어 학습 강요 이건 뭐 다 똑같으니까 빼고 실업교육 뭐 똑같은 게 빼고 보통학교 4년입니다. 그러니까 4년제 보통학교다 그러면 1차예요. 그래서 1910년대고요. 이 보통학교가 6년제 보통학교로 바뀌면 2차입니다. 20년대요. 그러면 20년대니까 문화통치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고등보통학교가 있어요. 5년제 고등보통학교. 여기 다 볼 때 고등보통학교라는 단어가 없죠. 고등보통학교가 나오면 뭐다? 20년대다라고 푸시면 됩니다. 3, 4차는요. 내선일체, 일선동조론 이런 것들 이제 3차죠. 심상소학교라는데 이게 역대 시험에서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심상소학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걸 하나의 테마로 해서 한 문제 독자 출제된 것은 딱 한 번 있었어요. 심상소학교 그것도 10몇 회차에서 보통학교 플러스 소학교로 해서 심상소학교 그리고 중학교 뭐 됐고요. 국민학교령이 나와요. 국민학교령. 근데 43년이 4차잖아. 근데 국민학교령이 41년에 만들어요. 그래서 3차 교육 과정이 있었다라는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는 아실 필요 없고요. 보통학교 4년, 6년제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이 6년제 보통학교를 시험 문제 여기 자료에다 내잖아. 낼 때는 이 아래 분명히 뭐가 나오냐면요. 고등보통학교가 따로 또 같이 나와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차에는 국민학교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국민학교. 여러분 저도 국민학교 나왔거든. 여러분들 국민학교 나오신 분 계세요? 거의 다 초등학교 나왔죠? 초등학교. 자 초등학교가 맞죠. 이 국민학교는 뭐냐면 황국신민학교입니다. 황국신민학교. 요것을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이 김영삼 정부 때 뭐야 깜짝 놀랐지. 뭐 이거 뭐야. 식민사관이네. 국민학교 아직도 있어.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로 개편됩니다. 지금 초등학교죠. 4차 완전 전시 상황이죠. 그래서 전시교육 체제로 학도근로령, 조선어, 역사교육 이거 다 폐지. 조선말 하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길동아 예 맞죠? 왜 맞아요? 일단 길동아가 잘못됐죠. 낙가무라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예라고 했죠. 하이라고 일본어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이럴 때가 이제 4차입니다. 자 이제 한국사 왜곡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일본 놈들이요 자신들의 한국 지배를 명분에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국사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역사책들을 웬만한 거 싹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지식인들 있죠? 우리나라의 지식이 높은 교육자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지식이 높은 교수들을 싹 다 모아요. 불러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한국사다. 한국사인데 한번 이거 좀 왜곡 좀 해봐. 이렇게 돼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사 왜곡 작업을 하는데 이때 이제 들어가는 것이 이제 한일합방 요런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자, 조선사 편수회 아주 쳐죽일 놈들 이거 조선사 편수회라는 걸 이제 편집하는 거죠. 편수회라는 일본 친일 단체를 만드는데 이때 1925년 일제 한국사 외국 단체로 대표적인 외국 단체입니다. 민족 말살, 식민통 참여. 그래서 여기에서 머리 좋은 교수들 싹 다 불러가지고 여기에서 수정해라. 그래서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다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청구학회 됐어요. 그래서 식민사관 보급에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 쳐줄 것들이죠. 자, 민족교육진흥입니다. 그래서 민족교육기관을 설립하는데 사립학교, 계량서단, 야학을 설립하고 민족의식 고치, 근대적 지식 보급하기 위해서 민족교육을 시행을 하는데요. 조선교육회를 만들었죠. 조선교육회가 총독부 찾아가지고 뭐라 했잖아. 대학교 만들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하기도 했고요. 자, 이제 과학 및 체육 활동인데 과학운동, 발명학회, 뭐 과학문명 보고 뭐 그래서 잡지 과학조선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만들었었고 체육 활동 한번 볼까요? 전조선 자전차 경기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엄복동 선수가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예요. 자전거 경기에서 우리가 1등을 했다. 이게 1913년이니까 엄복동 자전거 경기 1910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참남의 고국 방문 비행입니다. 그래서 안창남은 1921년 일본에서 비행사를 취득해요. 그래서 이 비행사를 취득하니까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 비행사를 취득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소문이 나.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저희가 후원을 할 테니 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고국 방문 비행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한 바퀴 싹 돌아요. 그냥 막 난리가 나죠. 그 다음에 안창남은 일본에서 이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서 상해로 가요. 당시 상해 독립운동에 참여하는데 타이완 비행학교에서 교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비행수를 가르치다가 훈련 중에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안창남의 고국방문 비행 1920년대죠. 그래서 1920년대 자전거 10년대. 30년대는 뭐가 있을까요?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송기정이 우승하죠. 근데 우리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다. 왜 1등만 기억하냐 이거예요. 1등, 3등이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보세요. 송기정 선수 금메달. 그렇죠? 그리고 3등이 남승용 선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메달과 동메달은 같이 땄어요. 근데 이제 고개를 팍 숙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등과 3등 엄청 대단하지. 봐보세요. 남승용 선수가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금메달이 부러웠다라는 거죠. 1등이라서 부러운 게 아니고 1등을 하면 이렇게 화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장기를 가릴 수가 있었는데 나는 일장기가 드러났다라는 거죠. 아무튼 1930년대 이렇게 체육활동이었다. 그래서 10년대는 자전거, 20년대는 비행, 30년대는 마라톤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어연구와 한글 보급인데 자 일단 우리가 국문연구소 근대사에서 배웠습니다. 1907년 대한제국 때 국문연구소 최초의 국어연구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지석영, 주시경 선생이 여기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어연구회입니다. 조선어연구회 1921년인데 한글 보급운동과 대중화의 노력이에요. 1920년대니까 그렇죠? 일본 놈들이 계속 우리나라 말 치우고 일본어를 계속 가르칠 때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민족의 뿌리인 글자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한글 보급운동 대중화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한글날을 만들어요. 그때 당시는 각야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날도 만들고요. 잡지 한글을 편찬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확대 발전하는데 조선어학회입니다. 조선어학회 이렇게 만드는데 1931년 조선어학회 그 영화가 있는데 말모이 일 거예요 아마 제목이 말모인데 조선어학회 사건을 극화시켜 놓은 거예요. 거기 활동하는 사람들이 조선어 학회 회원입니다. 자, 조선어 연구회를 확대 개편해서 결성을 했고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조선어 표준어를 제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왜 국어 연구했다고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 그럴까요? 라는 거죠. 시험 문제 잘 나와요.
4번 시험 보면 3번 나오고 6번 시험 보면 5번 나오는 게 이게 조선어학회 그 사건과 조선어학회에 대한 활동, 조선어 연구에 대한 활동인데 국어 연구. 여러분 국어라고 하면 독립운동입니까 아닙니까? 국어 연구 독립운동입니다. 보세요. 1930년대라고 하면 조금 이따 1931년이죠. 그럼 뭐예요? 민족 말살 정책이에요. 민족 말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말살에서 조선 역사 이런 것들 다 금지예요.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했는데 어떻게 했죠? 우리말 표준어를 만들었어. 그렇죠? 그리고 맞춤법 통일안 같은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말 큰 사전을 이렇게 해서 한글 사전을 만들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걸리면 죽는 겁니다. 목숨 걸고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것이 국어 연구예요. 독립운동이죠.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했었는데 착수는 했는데 성공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본 놈들이 저질러요.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준비하던 회원 30명을 일본 놈들이요. 치안 혼란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은 뭐다? 기준은 조선어 이따위 게 없는 것이다. 조선어는 불량선인이 아니고 불령 선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령 선인들이 하는 것이고 이건 오랑캐 언어지 니들 언어는 일본어야라고 할 때예요. 그러니까 일제가 치안을 혼란시키고 있구나. 체포 그리고 고문합니다. 그래서 이윤재, 한징 이분들은 옥사합니다. 그래서 11명 실형받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회원 전체가 아주 쑥대밭이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 이후에 완성합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조선어학회 사건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민족사학의 전개입니다. 역사를 역사, 사학. 자, 여러분 역사는 당연히 독립운동이겠죠. 조선어, 국어 연구한다? 목숨 걸어야 되고 역사 연구한다?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러면 한국 지리 연구한다? 목숨 걸어야죠. 자, 한국사를 왜곡하는 일제식민사관에 대항하는데 민족주의 사학입니다. 일단 민족주의 사학은 시험에 나온다 봐야 돼요. 무조건. 박은식, 신채호 이렇게 정인보 쫙 나오는데 한 분 한 분 봅시다. 박은식 선생입니다. 민족 정신을 조선 혼으로 강조합니다. 박은식. 그래서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가히 멸할 수 있으나 형체니까 역사는 정신이니까 멸할 수 없다라는 거야. 나라는 형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 유명한 이 사료가 시험 문제 엄청 나와요. 단골 문제고 한국통사라고 나오면 박은식이 한국통사니까 박은식 선생을 찾아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했다.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구한말에 유교가 고쳐져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유교 구신론. 자, 신채호 선생입니다. 신채호 선생은 화랑도의 화랑도 사상을 중요시 봤다라는 거죠. 역사는 무엇이냐? 무릇 주체적 위치에 선 자를 아라고 하고 여기 써있네 한자 아라고 하고 그 밖에는 비아라고 한다. 그러니까 나 아자 내가 아닌 타인이란 얘기죠. 이를테면 조선 사람은 조선이라 하고 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의 투쟁의 기록이다라는 거죠. 우리 역사를 잃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상고사 총론 사료도 엄청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사료를 주고 누가 했냐? 신채호 선생이 썼다. 그럼 신채호 선생이 무엇을 했느냐? 조선 상고사를 정리를 했고 조선사 연구초를 저술을 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정인보 선생입니다. 정인보 선생은 역사를 민족의 얼로 봤습니다. 그래서 얼사상이에요. 5천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것. 그래서 조선사 연구. 조선사 연구와 조선사 연구초 비슷하죠? 글자 초자 하나 빠졌죠?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문일평 선생의 심사상입니다. 역사는 그 민족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심사상. 그래서 역사학의 대중화에 관심을 가졌고요. 조선학 운동입니다. 정인보, 안재홍 이분들이 정약용의 전설을 모아서 여유당 전설하고 간행을 하는 이럴 때
우리의 역사를 실학에서 찾자라는 거죠. 우리 민족 정신을 실학에서 찾자. 그래서 실학에서 자주적 근대 사상과 주체성을 파악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결혼 25주년이 은혼식이에요. 은혼식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신랑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인얼이라고 외우시고요. 그리고 일심사상이죠. 일심사상. 일심사상 원효대사의 불교의 대중화, 문일평 선생은 일심사상의 역사의 대중화입니다. 됐다. 다 외웠다. 그렇죠? 다 외웠잖아. 됐잖아. 뭐가 문제가 있어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사회 경제사학입니다. 백남은 선생인데요. 이 백남은 선생은 사회주의계 그 사학가인데요. 그 일본 놈들이요. 한국사 왜곡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체성론. 정체성론이 뭐냐면 한국사 식민사관인데 한국사는 고대사에서 머물러 있다. 아주 미개한 민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봉건사가 없기 때문에 이 미개한 민족을 일본이 문물을 수용해주면서 기술 발전을 해주고 이 미개한 민족을 근대 민족으로 이렇게 올려줬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남은 선생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러면서 연구를 하면서 사회주의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마르크스 베버의 역사관 사회주의를 그대로 접목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자, 일단 백남은 선생은 사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국사가 세계사와 똑같다. 발전 과정에 그 궤를 같이 한다라고 해서 정면으로 식민사관을 비판하는데요. 조선사회 경제사, 조선 봉건사회 경제사를 저술합니다. 그래서 사적 유물론이에요. 경제와 관련돼서 이렇게 우리 역사를 접목시켰다라는 거죠. 자, 마르크스의 역사관을 한번 볼까요? 전 세계사적으로 발전은 역사가 어떻게 발전하냐? 원시 시대는 공산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고대 사회로 가면 노예제라는 게 생겨요. 계급이 생기고 중세는 이제 봉건제도인데 영주와 그리고 기사의 관계입니다. 기사. 자, 영주가 기사가 영주에게 충성을 바쳐요. 충성을 바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영주는 기사에게 무엇을 줘요? 땅을 주죠. 봉토,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땅을 줍니다. 봉토라고 하는데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영주와 기사가 충성과 봉토로 맺어진 쌍무적 계약 관계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사가 충성을 깨면 영토가 땅을 뺐겠죠. 영토가 땅을 뺐잖아? 충성이 깨져요. 기사가 영주 쳐버리는 거죠. 이렇게 한쪽이 깨지면 끝나는 계약관계, 쌍무적 계약관계예요. 이것이 이제 앞잡아서 봉건제다라는 거고 중세는 이렇게 영주와 기사 계급이 있어서 봉건제를 중심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거고 근대 사회에 가면서 돈이 최고인 세상이 가고 이 자본주의의 병폐로 부익부 빈익빈 그러면서 불쌍한 사람 잘난 사람은 또 잘난 사람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역시 원래 공산제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미래에는 앞으로 사회주의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가지고 백남은 선생이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짚어볼까라는 거죠. 자, 원시사회, 우리 원시사회에 있었죠? 원시사회 공산화였어요. 구석기, 신석기 다 공산제였다라는 거죠. 고대사회로 넘어가면서 삼국시대, 우리가 계급사회 맞았어요? 노예 있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고대사회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세에 기사, 영주, 계급은 없었는데 일본 놈들이 이게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대 이 미개한 민족을 우리가 열어주고 자본주의를 밀어주면서 발전시킨 거니까 고마워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없었어? 그러면 신라, 고려, 조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잖아. 이게 맞잖아. 자, 우리가 왕하고 신하가 있습니다. 자, 신하는 왕에게 충성을 계약해요. 왕은 신하에게 그런 땅, 봉토, 그렇죠? 그래서 땅을 지급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관계가 깨질 수 있을까? 깨질 수 있죠. 왕이 폭정을 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 일어나서 왕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올리죠. 이른바 반정 같은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있죠. 이게 뭐야? 쌍무적 계약관계다 이거야. 신하들이 충성을 바치고 왕은 그의 대가를 지급한 거. 자, 이게 어떻게 우리 중세 사회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느냐? 중세 사회가 있었다. 그것도 천여 년 동안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자본주의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조선 후기에 돈이 최고인 세상이 됐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본주의로 발전 이렇게 해 가는데 오히려 일본 놈들이 들어와서 이 자본주의의 발전을 막고 있고 탄압하고 이러고 있어서 우리가 발전이 늦어지는 것인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냅뒀으면 우리가 개항 이후에 자본주의가 확대되고 그러면서 똑같이 자본주의의 병폐로 사회주의가 올 것인데 일본 놈들이 오히려 와갔다. 그래놓고 햇소리를 하고 있다. 뭐 봉건 중세 사회가 없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제 식민사관 정체성론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실증사학 이병도, 손진태, 이윤재. 그래서 이제 한국사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자. 그래서 진단학회 같은 단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선택지로 많이 나옵니다. 진단학회. 됐습니다. 이제 종교 활동인데 대종교는 나철 오기요.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다 외웠습니다. 대종교, 나철 오기요가 당군 신앙으로 창설을 했고요. 그리고 중광단 대종교 믿었죠. 북로군정서군 대종교 믿었습니다. 김자진 장군. 박중빈이 원불교를 창시하는데요. 새생활운동입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도대체 무슨 종교야 뭐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전라도 저기 어디야 익산인가 거기 익산 지역일 거야 아마 원광대학교가 있어요. 원불교 학교입니다. 그렇죠? 새생활운동, 실천강조, 근면, 절약, 개간사업, 저축, 금주, 금연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원불교도 시험 문제 나와요. 새생활운동 선택지로 많이 나옵니다. 자, 조선불교 유신에 모르시는 분 없죠? 한용운 선생이 그 일본 놈들이 사찰령을 발표를 해서 이 조선 총독부의 사찰, 우리 불교를 흡수하려고 해요. 그때 목숨 걸고 청년들과 함께 막았다라는 거예요. 조선 불교 유신을 조직하고 천도교, 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가 이름을 천도교라고 개창하죠. 제2의 3.1운동을 계획해서 60만 세 운동이 전개가 되죠. 자, 기관지 만세보를 간행하고요. 개벽, 어린이, 학생. 그래서 이 천도교, 우리 노란색 있죠? 노란색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노란색이에요. 조선불교 유신의 노란색이에요. 자, 개신교, 일제가 날조한 안학사건, 일본 놈들이 안학사건, 백오인 사건 연루됐죠. 이때 개신교 신자들이 많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죠. 나이의 신을 섬기지 마라라는 거죠.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글자가 여러분 신사참배 해라라고 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목숨 걸어야 돼요. 그렇죠? 자, 천주교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의민단이라는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잡지 경향. 그러니까 의민단 나오면 천주교계 군대고 그리고 중광단 나오면 대종교계 군대입니다. 이렇게 이제 파악해 두셔야 돼요. 자, 문학과 예술 활동이죠. 문학과 예술 활동 1910년대 근대문학의 기틀을 마련했고 계몽적 성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최남선의 해외기에서 소년에게 나왔고요. 이광수의 부정 이런 순수한 계몽주의 문학이 1910년대였습니다. 자, 20년대는 굉장히 바빠요. 20년대 굉장히 복잡한데 이유는 뭐예요? 1910년대는 민족의 흐름 자체가 일정했는데 20년대 가면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분화되면서 이 사회주의가 문학에도 침투합니다. 그러면서 문학도 사회주의계가 들어가는 사회주의계 문학이 나타나게 돼요. 1920년대 초반에는 동인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뜻을 같이 하는 문인들이 모여서 책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책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도 동인지 많아요. 이렇게 하면 이쪽에는 작가 누구, 이쪽에는 작가 누구, 이렇게 작가 누구 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동인지입니다. 그래서 김동인의 창조, 폐허, 염상섭의 폐허, 그리고 이상화의 백조 이렇게 천도기의 잡지, 개벽도 20년대 초반입니다. 자, 1920년대 중반에는 5개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가 이제 카프라는 것이 선택지의 종종 자주가 아니고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카프가 결성되었다. 1925년으로 1920년대 중반을 찾는 문제인데 사회주의 문학의 사회주의계 문학이 이제 발전을 하는데 이들의 단체가 카프입니다. 그래서 카프가 결성이 되었고 사회주의는 아닌데 사회주의에 동조하는 문학 동방문학이고 민족문학 김소월의 진달래꽃, 한용운의 님의 침묵
이상화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렇게. 그래서 1930년대는 30년대로 넘어갈게요. 1930년대는 또 순수한 문학 너무 이제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살벌해졌잖아요. 그래서 순수 문학 그리고 또 저항 문학 너무 저 뭡니까 일본의 그 억압이 너무 세잖아요. 이제 억압이라고 할 수 없고 학살이라고 해야지 학대라고 해야죠. 이런 게 너무 심해지니까 우리가 일본에 저항하는 이런 의식들이 모여서 문학에 반영이 돼요. 저항문학이라고 하는데 신문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겠어요? 광복이죠. 자, 이육사의 청포도. 이육사 이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이육사는 이육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일본 놈들이 붙여놓은 죄수 번호다라는 거예요. 이육사는 저 뭡니까? 의열단에 가입을 합니다. 의열단. 1919년 의열단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의열단에 가입을 해서 이 독립운동을 했던 무장투쟁 독립론자가 이육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옥고를 엄청나게 수십 번의 옥고를 치르신 분이 이육사고요. 그리고 이제 청포도. 그렇죠? 그래서 옥고를 치르다가 이 1929년 뭐가 터졌죠? 광주에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터진단 말이죠.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에도 연루가 돼가지고 일본 놈들이 체포해서 너 이제 꼬리 잡았어. 너가 그렇게 뭐 어쩌고 하는데 너 의열단이지. 그러면서 구문을 엄청 하거든요. 그의 여파로 이제 순국하시는 분이 이육사. 자, 윤동주 엘리트죠. 엘리트. 윤동주의 서시 1941년. 친일문학이 판칩니다. 1940년대 가잖아요. 이제 문학가들이 많이 변절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친일 할래라고 하는 친일 문학가들이 생기는데 1930년대 이후 이광수, 최남선, 노천명, 서정주 이런 많은 문인들이 일제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당 최남선 그리고 이광수 이런 사람들이 변절을 하게 되는데요. 최남선이 이들이 엄청 망발을 하는데요. 조선인의 일본화가 조선 문화의 당면과제다라는 거죠. 조선 사람이 빨리 일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일장기가 날리는 곳이 내 자손의 일터. 앞으로 계속 일제가 번성하리라라는 거죠. 일장기가 날려야 그곳이 우리가 지금 일하는 데는 다 일장기가 날릴 것이다. 이런 망언을 쏟아낸 것이 춘원 이광수, 최남선과 이광수입니다. 자, 예술활동 영화 나운규의 아리랑인데요. 이 무성영화입니다. 영화. 그래서 단성사에서 1926년에 개봉을 합니다. 외우셔야 되는데 1920년대 영화 아리랑이다라는 거예요. 아리랑은 1926년인데 내용은 뭐냐면 토지주사 사업으로 인해서 주인공이 일본 놈들, 이 일본 그 헌병들, 순사들한테 땅을 뺏기고 막 무자비하게 폭력을 당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1926년에 단성사라고 하면 누가 많이 받겠습니까? 일본 놈들이 많이 받겠죠? 그러면서 얘들이 보면서 울어요. 주인공이 너무 불쌍하다. 지들이 해놓고 말이야. 나온 게 아리랑입니다. 그래서 무성 영화예요. 그래서 변사가 이래서 슬프도다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무성 영화로 이렇게 돌고 변사가 있었던 단성사에서 1926년에 아리랑이 개봉이 됐다라는 거죠. 자, 연극, 신파극, 토월의 극예술연구회 이렇게 했고 이제 됐고요. 그래서 연극은 예전에 원각사 우리가 공부했고 영화는 단성사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음악 됐고요. 미술 됐고요. 문화재 수호 운동인데 전영필 선생, 호가 간송입니다. 그래서 간송 전영필 선생은 대단한 분인데 자, 이 간송 전영필 선생은요. 문화재 지킴이에요. 문화재 수호 운동의 대가입니다. 자, 이 간송 전영필 선생은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게 일제강점기 때 부자였어요. 남부럽지 않던 전영필 간송 선생은 일본 일제강점기가 들어와서 일본 놈들이요 우리 문화재를 약탈합니다. 싹 다 이거 괜찮은데 요로 그래가지고 이걸 경매에 붙여서 이 팔아먹어요. 팔아서 이제 이걸 식민 자금으로 쓰겠지. 하여튼 팝니다. 경매를 막 붙여요. 그럴 때 간송 전영필 선생이 마당쇠를 시킵니다. 자, 이거 집문서야. 그럼 집 한 채, 집문서 갖다 팔어. 그래서 돈을 만들어 와. 그래서 저기에 자기 하나가 경매에 나왔다더라. 사와. 이 집 한 채 값으로 사와. 저거 비싸네. 야,
집문서 갖고 와. 그래서 집문서 세채 가격으로 사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재산을 싹 다 문화재에 우리가 그 우리나라 민족 문화재를 사오는 것으로 우리 문화재를 일본의 문화재 약탈에서 우리 문화재를 수집하면서 보존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성북동에 간송미술관 있죠? 전영필 선생이 사오신 우리 문화의 역사, 유물 이런 것들을 보존 전시한 곳인데 자, 전영필 선생이 여러 가지 샀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제가 일부만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해례본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셨고 그리고 청자삼각 운항무늬 매병 있죠? 우리 고려 청자할 때 우리가 이거 항상 보고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것을 그때 일본 놈들한테 뺏겼다면요. 이거 우리가 사진 함부로 못 씁니다. 그렇죠?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화편이 끝이 났고요. 우리가 좀 넘어가서 무장 독립투쟁이에요. 그래서 간송 전영필 선생은 나중에 훈장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훈장을 수여하는데 살아생전 살아계실 때 다 대접을 해줘야지. 그렇죠? 훈장 돈이 얼만데. 그렇죠? 자, 무장독립투쟁입니다. 이제 이 단어는요. 조금 어떻게 보면 지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뭐 봤죠? 일본 놈들이 탄압하고 막 하고 우리는 그냥 두드려 맞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계속 맞기만 했느냐라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할 겁니다. 전쟁. 투쟁이 아니고 이제 전쟁을 준비해요. 그래서 1940년대는 실질적으로 일본에 들어가 전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군대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건데 자, 첫 번째 국내 무장 항일 투쟁인데 우리가 1910년대 국내 국외 항일 투쟁은 좀 봤죠. 연해주, 만주, 상해 그리고 미주까지 해서 굉장히 정신없었을 때 많은 단체가 있는 거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1919년 이후 3.1운동 직후에 전개된 국내 무장 항일 투쟁을 공부합시다. 천마산대 보합대 구월산이 있어요. 이쪽 북쪽에 우리의 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마산대 보합대 구월산대 이 정도만 이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내용까지 알아두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애국지사들의 항일 의거인데 의열단을 먼저 볼게요. 의열단 만주길림에서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 김원봉의 주도로 항일 비밀결사를 조직합니다. 김원봉 선생이요. 약산호는 자, 이분은 그 만주 길림에서 의열단이라는 걸 조직하는데 이들의 목적은 뭐였냐? 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요. 민중의 직접 혁명을 통해서 좀 세잖아. 그렇죠. 사회주의 좀 냄새가 나죠. 통할 인재를 타도하는 것이고 조선총독부, 경찰서, 동양척식 주식회사 같은 식민기구를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고위관리, 일본 놈들 그리고 친일파를 싹 다 처단하는 거 이것을 5파계 7과살이라고 합니다. 자, 5개를 부셔버리고 7종류의 사람을 척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총독부, 동양척식 주식회사, 매일신보사 그리고 경찰서, 조선식산은행 가서 이제 폭탄 던지고 다 부셔버리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7종류의 사람, 조선 총독 및 일본 관리, 그리고 일본군 수뇌부, 타이완 총독, 쳐죽일 놈들, 매국노, 친일파, 거두 머리 잘라버리는 거고, 민족, 반민족 토, 밀정 이런 것들 다 죽여야 된다라는 것. 세죠. 세. 5파계 7가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두고 이제 이 요원들과 함께 진행을 하는 건데 행동 강령.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세죠. 세는데 어떤 원리 원칙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김원봉 선생이 당시에 신채호 선생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 내가 이렇게 의열단을 만들었고 5파계 7가살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께서 우리의 동지가 아니십니까? 신채호 선생 사회주의계예요. 그거 보세요. 사회주의가 뭐 간첩이네 빨갱이네 그럼 다 빨갱이야? 뭐 우리 이 일제강점기 때 사회주의를 부정하면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거야. 그렇죠? 물론 광복 이후에는 얘기가 틀려지지만 자, 신채호는 김원봉의 부탁을 받고 내가 써드리지요.
라고 하면서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합니다. 1923년 무조건 외워야 돼. 조선혁명선언 1923년 신채호 김원봉의 부탁 의열단 행동 강령 다 외우세요. 자, 여기에서 보면 세요. 조선혁명선언이라고 돼서 1923년 의열단 선언인데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민중은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일본 놈들 뭐라고 칭호해요? 강도 일본이래잖아. 통칠 타도하고 다 죽여버리고 부셔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 조선혁명선언이죠. 자, 그런데 의열단의 변화, 의열단 활동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의열단의 활동을 좀 봅시다. 1920년대에 박재혁, 부산 경찰서에 박재혁 의사가 폭탄을 던졌고요. 최수봉 의사는 밀양 경찰서에 폭탄을 던집니다. 1921년 김익상 의사가 조선 총독부에다가 폭탄을 던져버렸고 종로 경찰서에 23년에 김상옥 의사가 던졌어요. 자, 일본 왕궁까지 가서 이중교라는 달이 왕궁에 가서 폭탄을 던졌던 김지섭 의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져버렸던 나석주 의사입니다. 1926년. 그래서 우리가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의사분들은 활동과 연도까지 싹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럴 때만 되면 제가 좀 죄송하긴 한데 장난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한 점을 맞춰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름 가지고 장난치네 그러지 마시고 조선 총독부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래서 상자가 들어가 있고 종로 경찰서에는 지하에 지하 감옥이 있으니까 옥이 들어가 있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주식회사니까 이걸 바꾸면 식주, 석주, 나석주 의사 됐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보는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의사, 그리고 최수봉 의사, 박지혁 의사, 그렇죠? 김지섭 의사 이분들이 대표적인 의열단 의사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혈혈 당신 혼자 가서 폭탄 던지고 총격전을 벌였으니 그 뒤에는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많은 수의 우리 의사, 애국지사들이 돌아가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허무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선 총독부 이렇게 다 폭탄 던지고 있는데 변화되는 건 없고, 야, 이게 우리가 혈혈 당신 혼자 가서 그렇구나. 이제 잠깐 활동을 중단하고 조직화시키자라는 것으로 1920년대 후반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26년에 중국에 황푸군관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입학해서 중국 애들과 함께 군사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교를 양성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조선혁명간부학교예요. 32년입니다. 자, 여러분 혁명간부학교잖아요. 혁명, 사회주의계잖아요. 혁명간부학교는 누가 만들었다? 의열단이 만들었으니까 누가? 김원봉 주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열단의 조선혁명간부학교가 32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민족혁명당을 조직해서 투쟁을 시작하는데 이것을 정리하자면 1919년 만주 비밀결사로 만들어지고 20년대 개별적인 투쟁 그래서 23년에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 그리고 20년대 후반에 조직화되면서 잠깐 주춤해요 활동이 그러다 30년대 조선혁명 간부학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무관을 양성을 했었고 그리고 민족혁명당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민족혁명당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사회주의계를 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계를 보자라는 거예요. 한인 애국단인데 1931년입니다. 누구? 백범 김구 선생이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상하이에서 조직을 했는데 당시에 임시정부가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임시정부는 그 건물이 있는데 활동이 좀 의열단 같은 부분에 있어서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분과 이런 것들이 있고 자금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임시정부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백범 김구 선생이 한인애국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신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거가 여기에서 활동을 했던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일단 이봉창 의사예요. 도쿄에서 일본 국왕에게 폭탄을 던집니다. 이봉창 의사 당시의 모습 자체가 완전히 일본 사람이었어요. 일본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그리고 일본에서 상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구가 어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한인 애국단을 조직했잖아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 하나가 복장도 일본에 그 일본식 그 신발 있죠? 이런 거 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일본어 한국어가 어눌한 일본어 비슷한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상하니까 체포합니다. 야, 얘 체포해. 그런 다음에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봉창 의사는요. 항상 일본에서 활동했다고 했잖아요. 일본에서 상인으로 활동했죠. 이 술만 마시면요. 내가 저 일본 국왕을 죽일 거야. 왜 저걸 못 죽이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분노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아, 동지, 내가 사람 잘못 봤어. 내가 큰일 낼 뻔했어. 동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요 하면서 이제 폭탄을 주게 되는 것이고 도쿄에서 일본 국왕에게 폭탄을 던지게 됩니다. 일본 국왕 그 마차가 다니는 곳, 일본 국왕이 앞에 이제 그 문이 있어요. 이 일본 왕이 왔다 갔다 하는 다리 그리고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사쿠라다 문이에요. 그래서 사쿠라다 문 의거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쿠라다 문 그쪽에서 숨어 있다가 일본 마차가 이 국왕 마차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차가 세 대가 가는데 어디에 탔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봉창 의사가 그때 나와서 폭탄을 던져 탁. 근데 이제 가운데 마차가 폭탄에 맞아요. 빵 터져. 그런데 저 뒤에 있는 거, 저기 있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하나를 딱 던졌는데 그 폭탄이 아쉽게도 불발난 거예요. 그래서 불발라서 안타까웠다라는 거죠. 성공은 못하지만 일본 애들은 깜짝 놀라죠. 왕이 죽을 뻔했어. 그렇죠? 항일 민족운동의 활력소가 되었다라는 일제는 이봉창 의거에 대한 중국 언론의 태도를 문제 삼아서 이런 상하이 침략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사쿠라다문 의거를 일단 우리가 추진을 했고 폭탄을 던졌어요. 안타깝게 죽었잖아. 못 죽였잖아. 그러니까 이거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도 안타깝다. 죽였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중국에도 당시에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931년에 일본 놈들이 만주를 침략해서 만주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괴뢰 정부를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32년이죠. 이때 일본에 가가지고 청년 혼자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중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다음날 일자 신문에 뭐라고? 이랑을 살해하려는 계획 아쉽게 실패로 돌아가 그러면서 막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죠? 일본 놈들이 이런 이 중국 놈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상하이를 침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상하이 사변이 1932년에 있었고 이때 상하이를 쳤는데 중국 애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습격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상하이가 점령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하이에서 전승 축하 공연을 열겠다. 그리고 일본 왕이 생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겸 승리에 도취돼서 우리가 즐기자라는 기념식을 합니다. 그때 한인 애국단의 윤봉길 의사가 뛰어가는 거죠. 완전 식장을 쑥대밭을 내는 것이 훈코우공원 의거입니다. 자, 이제 윤봉길 의거를 한번 이봉창 의거 볼게요. 국왕에게 폭탄을 던졌는데 안타깝게 그래서 중국 언론의 태도를 문제 삼아서 일본 놈들이 어떻게 했죠? 상하이 사변을 했어요. 자, 윤봉길 의거인데 상하이 점령 기념식장에 그 김구 선생에게 윤봉길 의사가 갑니다. 나한테 폭탄을 주시오. 저놈들 내가 박살내겠다. 이거를 지금 광고를 하고 있어? 기념식장에서 이거 한다고? 상하이에서? 근데 당시에 일본 놈들이 일왕의 그 생일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친한 외국의 사절단들 다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훈코우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수류탄, 도시락 폭탄하고 물폭탄을 가지고 가는데 당시에 이 그 준비물이 뭐였냐면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하나씩 싸우세요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잘 됐죠. 도시락 폭탄하고 물폭탄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폭탄을 던져 이때 갔는데 폭탄을 그냥 던졌다고 나오니까 던졌나 보다 갔는데요. 야,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거기에서 폭탄을 던지고 쑥대밭에 외국인 다 죽이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계 열강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실패했다. 오늘 돌아가야겠다 하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확 끼는 거예요. 쫙 끼더니 꽝 하더니 소나기가 팍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외신들뿐만 아니고 외국 사절단 영사들이 뭐 우리 기념식 아니잖아. 그래서
다 집에 갑니다. 아 피하자 그러면 다 일본 놈들만 딱 남은 거야. 완전히 하늘이 도왔죠. 그때 물폭탄 던져버리는 거예요. 도시락 폭탄은 자결용이었고 딱 던지고 거기에 올라가서 식장에서 총격전을 벌이면서 고관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멋있죠. 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고 윤봉길 의사는 거기에서 그곳에서 바로 체포되고 자 영양 중국 국민당 정부가 이 일을 보고 깜짝 놀래버려요. 그래서 중국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훈커공원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중국에 얘들 독립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얘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국민당 정부인데요. 여기에 총재가 장제스예요. 장제스. 이 장제스가요. 그 중국 60억 인구가 하지 못한 일을 1억 60억이래. 60억은 지구인이지요. 자, 1억 인구가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인 청년 혼자 다 했다. 혹은 60만 대군이 이룩하지 못한 일을 한국인 혼자 했다. 한국 청년 혼자 했다라고 극찬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억 인구가 맞냐? 60만 대군이 맞냐? 교수님 뭐가 맞아요? 라고 질문이 나왔는데 저도 이걸 그때 왜 이렇게 1억 어디는 1억 어디는 60만 이렇게 했느냐 봤더니 5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둘 다 맞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고관을 처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장제스가 극찬을 하면서 가만있어 봐. 저 청년이 어디 소속이야? 한인애국단. 한인애국단? 이거 누가 만들었어? 김구? 김구는 뭔데 또 누구야? 그랬더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더라. 걔 뭐 하는 건데 우리 땅에 있어? 일본 놈들 반제국주의 독립운동. 우리하고 똑같네. 야 이렇게 힘들게 싸웠단 말이야.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그러면서 김구를 장제스가 김구 선생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서 우리 연합합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른바 한중연합작전이 이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중국과 한국이 연합을 해서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중국 국민당 정부가 중국 영토 내 무장독립투쟁을 승인하는 등 그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1940년 우리가 이런 여러 중국한테도 도움을 받고요. 조금 이따 이제 영국, 미국 할 것 없이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의 그 위치가 확고해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군대를 조직하니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최초의 군대 한국광복군이 40년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1920년대 무장투쟁 전개를 공부할게요. 쉬었다 갑시다.